네, 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어제 이제 우리 시장을 끌어올렸던 요소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수급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흐름보다는 종목을 이끌었던 흐름은 중국의 대출금리 하한 폐지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 관련주로 꼽히는 소재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자, 이것에 대한 의미를 자세히 해석해보고 과연 관련된 종목군들을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끌 수 있을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중국에 울고 웃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대출금리 자율화 그 의미와 시사점을 찾아볼 텐데요. 어제 소재주와 관련해서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 의미를 찾아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이런 중국의 대출금리 자율화의 그런 조치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중국은 그동안 꾸준하게 이 금리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정부가 관리해오고 있죠. 정부의 규제가 심한 나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가 심하기도 하지만 또 가장 잘 먹히는 나라 중에 하나였고요. 네. 지금까지 그런 흐름들을 이어왔는데 지금 중국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시장의 발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이루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금융시장 자유화에 점점 한 발씩 나아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그렇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은 없고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봐야 될 텐데 준비된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어떤 식의 규제를 해왔느냐. 지금 1년 정기예금은 기준금리가 3%이고요. 정기예금의 상한선은 1.1배, 즉 3.3% 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정기대출은 기준금리는 6%고요. 하한이 0.7배였기 때문에 정기대출의 이제 하한선은 4.2% 아래로 내릴 수가 없었는데 이것을 풀어줬으니까 이제 대출금리가 더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금리가 낮아지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의 대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국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소기업들의 약진과 함께 투자 심리 안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떠한 흐름으로 이끌어질 것이냐를 보시면 중국의 4대 은행의 이익 중에서 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들의 이익은 아직도 이자 부분이 예대 마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대출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이 4대 은행의 전반적인 이익이 감익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장기적으로는 다른 쪽에서 수익을 찾아나간다면 안정화를 찾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대출이 많이 되게 될 경우 어느 정도 이익 하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H지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4대 은행의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중국 펀드의 일시적인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서방 선진국들의 예상이긴 합니다만 국제기구에서 측정하고 있는 중국이 자본 자유화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지금 보시면 2016년까지의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물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물가는 자본 자유화를 통해서 오히려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자본 이득이라든지 자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는 득이 된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빠르게 금리 자유화 또 위안화 자유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유럽이나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금융시장의 개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단계를 중국이 서서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 다만 중국은 서방이 요구하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중국이 준비된 대로 서서히 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 시장은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또 하나 미국이나 서방 선진국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본 자유화에 대해서 중국이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다. 네. 한 단계 더 문을 열었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중국과 이 서방 국가들의 기싸움이 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중국에서는 마음의 문을 여는 걸로 좀 봐도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중국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서방에게 문을 열었다가는 금융의 전반적인 흐름을 모두 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급격하게 열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 자율화라는 것이 이 전 세계의 문호 개방에 어쩌면 맞는 이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도 함께 좀 따라가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국의 대출금리 하향화, 4대 금융사들에게는 이 감소화를 가지고 올 수 있겠지만 대출의 활성화는 분명히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중국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떨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이제 대출의 하한선, 상한선 자체가 존재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중국 시중은행의 대출 동향을 보시면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지금 기준금리 이상의 대출, 즉 상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기준금리 이상의 대출이 주류였고요. 기준금리만큼 대출하는 것이 한 30% 정도, 그리고 기준금리 아래서 대출해주는 것이 지금 거의 제한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미 전체적으로 대출 자체는 기준금리 하한선 아래에서 이미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조치로 인해서 추가적인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다. 네. 이미 정부가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시장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꾸준하게 중국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그림자 금융입니다. 현재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 즉 기준금리 이상의 대출을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중소형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의 대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을 많이 쌓아놨고 이 그림자 금융의 전반적인 금리의 수준이 이미 정부에서 고시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그림자 금융을 제어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효과는 3분기보다는 빨라야 4분기. 아니 더 늦어진다면 내년 정도는 넘어가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의 한선을 풀어준 것이 지금 당장 중국 경제에 무언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조금 오버센스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이것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네. 오히려 수출이나 실물 지표가 살아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나라들이 이 중국의 금융 자율화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향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중국은 어느 정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금융 자유화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으로 좀 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금융도 금융 자율화를 통해서 자본시장 개방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중국이 준비가 되었을 때 가능한 얘기고요. 지금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상하이를 중심으로 중국 내에서 금융이 가장 발전해 있고 민간 경제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금 동남 지역 3개성의 금융자유화 시범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자본시장의 흐름이 거의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 비슷한 이 3개 지역 정도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친 이후에 네. 서서히 그런 흐름들을 펼쳐나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의 실험이 실패하는 모습, 예를 들어서 뭐 자산버블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중국은 빠른 속도의 자본 개방을 할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실험이 성공하고 난 이후에야 전반적으로 점점 이 금융자유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점. 그래서 여기에서의 실험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시장이 이제 다음 그림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거리가 있는데 아까 이제 대출 금리의 하한을 풀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예금 금리의 상단을 풀어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위안화 환율의 변동폭을 좀 더 넓혀주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2가지 중에 어떤 것을 할지는 아직 좀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시장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금 금리의 상한을 풀어줄 것이다. 이것이 먼저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현재 대출금 그 위안화의 어떤 변동폭을 넓혀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출 쪽의 회복이 급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환율과 관련된 흐름에 있어서 좀 더 탄력적인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금리의 상한을 풀어주는 것보다는 지금 위안화 환율과 관련된 변동성을 좀 더 열어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 나아갈 방향은 모든 것을 다 하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위안화 환율과 관련된 변동성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 그래서 최근에 달러 강세가 움직인 만큼 위안화를 추가적으로 약세로 불러일으키려는 중국의 의지가 반영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관련주들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반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중국 관련주들의 시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잠깐 반등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장기적으로의 시각은 어떤지 볼 수 있습니까? 네. 대출 금리의 하한을 풀어준 것이 결국은 경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면 어제 이제 낙폭과대주들의 흐름에서 LG화학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았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예상했던 것만큼 실적의 악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들 종목의 반등은 단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말 그대로 단기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이다. 왜냐하면 실적의 바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실적의 상승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해야 되고 또 실적의 탄력적인 반등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요인이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소재 업종의 하반기
전체적인 흐름은 중국의 산업 생산 같은 실물 지표 영향을 받을 거다. 그렇다면 이런 실물 지표의 회복, 중국의 수출 같은 것들의 회복이 없다면 결국은 반등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재 관련주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반등 시 매도 관점,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중국이 소비를 늘리는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는 소비도 탄력이 좀 줄어드는 모습, GDP에 대한 기여도도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로 압축해 나가는 전략이 여전히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의 대표적인 종목으로서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만도와 성우하이텍, 또 IT 부품 쪽에서는 SK하이닉스 정도, 그리고 이제 유제품 쪽에서는 뭐 빙그레나 메일리업 같은 종목군들, 또 국내까지 뭐 흐름을 넓혀본다면 여행 관련주들 중에서 뭐 중국 이 관광객들이 여전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 관련주에 대한 투자를 넓혀나가기보다는 종목별 압축이 필요하고 네.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금융 자율화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고요. 그와 관련한 종목들 선택하는 데 도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MTN에 함께한 김종효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